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현대 세계 전개, 이제 현대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배울 단원이 이제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인데요. 먼저 이번 시간에는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제가 뉴스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요. 혹시 실행 안 되시는 분들은 네이버나 이런 데다 타라이브한테 요 제목을 적으시면은 요 영상이 뜰 거예요. 이거 먼저 보시고 시작하실게요. 이번 시간 마인드맵입니다. 이거 필요하신 분들 자 메모들 하시고요. 자, 이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대전의 배경입니다. 자, 1차 대전 이거 영어로 하면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월드 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전쟁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패를 나눠서 크게 두 개로 이제 싸우게 됐던 거예요. 왜 싸웠느냐?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은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대립을 했다는 겁니다. 즉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차지할 땅이 없어진 겁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의 식민지를 넘보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전쟁의 기운이 싹 텄던 겁니다. 자, 한 예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제국을 통일한 이후에 그 비스마르크라는 인물 기억하시나요? 천리열 정책을 폈던 인물이죠. 그래서 그 인물은 비스마르크는 프랑스를 고립시키기 위해서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 세 나라랑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고요. 그래서 삼국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만 신경 쓰는 비스마르크를 해임해버린 빌헬름 2세는 범게르만주의를 또 주장을 합니다. 범게르만주의를 주장을 하면서 이제 오스트리아랑 이제 또 손을 잡아요. 그래서 발칸반도를 거쳐서 서남아시아로 진출하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뒤늦게 식민지 경쟁에 뛰어든 독일의 팽창의 위기를 느낀 프랑스, 러시아, 영국, 그래서 이 세 나라가 했던 게 바로 삼국 협상입니다. 삼국 동맹에 맞서 만들었던 게 삼국 협상이고요. 그리고 앞서 범게르만주의를 표방하면서 독일이 오스트리아랑 손을 잡으려고 하자 이제 범슬라브주의, 러시아와 세르비아가 또 손을 잡게 되는 게 범슬라브주의입니다. 자, 거기에다가요 또 무슨 정책이 있었냐면 영국의 3C 정책과 독일의 3B 정책이 있었는데, 자, 요거는 그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까 3C 정책과 3B 정책을 설명한다 그랬는데 영국이 먼저 3C 정책을 수립을 합니다. 이 3C 정책의 C가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카이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인도의 콜카타를 연결하면서 이제 아시아로 진출하고자 했는데요. 자, 이런 3C 정책에 맞서가지고 독일은 3B 정책을 펼칩니다. 독일 베를린에서부터 시작해서 비잔티움, 이스탄불의 비잔티움, 그리고 이제 바그다드 지역까지 그래서 이제 서남아시아로 이제 진출하려는 정책을 폈던 거죠. 자, 이게 3B 정책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3C 정책에 맞서서 3B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이렇게 열강들의 대립은 더욱 본격화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제국주의 국가들의 대립으로 인해서 긴장감이 지금 팽팽하게 이제 조성되었다라는 게 좀 느껴지시나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도화선이 된 사건이 바로 이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뉴스 영상 보셨죠? 이제 세르비아 청년이 이제 오스트리아 황태자부를 이제 저격을 하게 되면서 자, 이제 오스트리아가 야 이거 못 참아라고 하면서 이제 세르비아에 이제 선전포고를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이제 지지했고, 그리고 독일은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편에 서서 마침내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을 하나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요. 자, 아까 우리 이탈리아가 삼국 동맹, 그러니까 독일이랑 같은 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1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연합국 측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게 조금 특이한 점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 전쟁이 어떻게 해서 전개가 되었느냐? 자, 한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군이 진격합니다. 독일이 이제 강력한 철혈 정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강력한 군대를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자, 프랑스로 진격하기 위해서 이제 벨기에를 침공을 합니다. 침공을 하는데 초반까지만 해도 독일은 굉장히 좀 기세등등했습니다. 왜냐? 우리 하루 좀 빨리 끝내자. 이제 초반 러시아에서 빨리 끝내자. 그래서 이제 우리 프랑스에서 아침 먹자라고 할 정도로 진짜 독일군의 진격이 되게 무서웠다고 합니다. 근데 전쟁이 생각외로 되게 빨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참호전과 총력전이라고 하는 전쟁의 양상 때문이었습니다. 자, 참호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말 그대로 참호를 파가지고 숨어서 총을 쏘는 겁니다. 그리고 총력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방이든 후방이든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전쟁에 참여했던 거예요.
자, 이거 교과서 보면서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170페이지, 교과서 170페이지에 나온 건데요. 총력전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인적 물적전을 총동원해서 싸운 총력전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방에서는 이제 군인도 싸웠지만 이제 후방에서는 막 군수 물자 생산하고 농장일든 하고 이런 건 여자들한테 맡기면서 사실상 전 국민이 참가하는 거였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무기가 등장해서 굉장히 좀 잔인해져요. 막 독가스 같은 것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막 비행기, 전투기, 탱크, 잠수함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참호전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전쟁 영화에서 많이 봤죠. 이런 거 이제 참호라고 해가지고 파가지고 여기서 숨어 있다가 총을 막 빵빵빵빵 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참 앞에 이제 철조망 되게 촘촘하게 쌓이게 되면은 여기 숨어 있다가 사람들 오면은 빵빵빵 쏘고 그러면은 빨리 안 죽잖아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전쟁이 좀 길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장기전의 양상을 띄었던 거죠. 자, 특히 이제 마른 전투와 섬광 전투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 전투에서 굉장히 좀 교착 상태가 되게 되면서 전쟁이 굉장히 좀 길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길어진 전투 어떻게 하든 좀 유리하게끔 상황을 끌어가고 싶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로 가는 모든 배들을 이제 봉쇄를 해버립니다. 해상 봉쇄를 해버리게 되면서 그래서 전쟁 물자를 이쪽으로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거죠. 그래서 영국 해군이 굉장히 이제 활약을 했던 거죠. 근데 이 해상 봉쇄를 뚫기 위해서 독일이 뭘 했냐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는 것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고 하는 게 독일은 그 잠수함으로 군수, 물자, 수송 선박을 아예 다 공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연합국의 전력을 약화시키려고 했는데 근데 문제가 뭐였냐? 그러니까 독일 해역진하는 배 무조건 공격하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미국 상선이 피해를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중립국의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 참여 안 할 거야 했던 이제 미국이 야 지금 니네 우리나라 건드렸냐라고 하면서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때문에 미국이 참전했다라는 점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거기에다가 아까 러시아가 어느 쪽 편이라 그랬나요? 자, 연합국 측이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이 러시아가 연합국 측의 일원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근데 자국 내에서 이제 혁명이 발생합니다. 좀 이따 배웁니다. 이거 다음에 바로 배우는데, 자, 이 혁명, 사회주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가 이탈을 합니다. 이제 독일과 좀 굴욕적인 조약을 맺고, 자, 독일 니네 우리한테 공격하지 마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전쟁에서 빠지게 됩니다.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러시아가 이탈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자, 독일은 상대편이 한 명 빠졌네. 자, 이제 프랑스에 대한 독일의 최후 공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후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근데 독일이 집니다. 여기서 이제 져버리고요. 그리고 동맹국들이 항복을 했고, 그러니까 독일의 동맹국들이 항복을 했고, 거기에다가 독일 내에서도 혁명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킬 군항에서 이제 출병해라. 이제 내 지금 가서 싸워라라고 했는데. 야 이미 졌는데 최후 공격도 실패했고 지금 다 주변에 다 항복하고 있고 우리 가면 어차피 죽을 건데 지금 우리가 미쳤냐 가게? 그래서 출병 명령에 반발을 하면서 독일 내에서도 혁명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그 혁명의 결과 독일 공화국 정부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 성립된 독일 공화국 정부가 연합국에 항복하게 되면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렸던 겁니다. 자, 이 결과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총력전의 양상을 띄었다. 그래서 아까 뭐 한 150여 명 정도 사망을 했고요. 참여를 해서 사망자가 한 900만 명 되고 부상자 이 정도 전쟁 비용 한 3천억 달러 이상 다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독일 패전국이잖아요.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 이런 나라들 다 졌으니까 세력이 약해지게 되고요. 이때 참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던 미국과 일본의 지위는 상당히 좀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무제한 잠수함 작전 펴기 전까지 계속해서 군수물자 거기다가 팔고 거기에다가 이제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인해서 전쟁에 참여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패전국한테 이제 배상금도 받게 되면서 되게 좀 지위가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베르사유 체제가 성립하는데 그거는 다음 단에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전쟁이 처음에는 이제 시작되니까 자, 요거 기억해 두라고했죠. 자, 이탈리아가 처음에는 원래 삼국 동맹이었다가 이제 전쟁 시작하면서 연합국에 가담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전쟁이 굉장히 좀 세계적으로 좀 확대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참전하게 됐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쟁이 어떻게 해서 종결됐느냐? 자, 러시아가 혁명에서 이러면서 빠지게 됐고, 그래서 독일과 협상을 통해서 연합국에서 이탈하게 됐다. 그래서 독일은
총전력, 그러니까 총공세를 폈지만 그게 이제 실패로 끝났고, 그리고 동맹국들이 항복을 했고, 그리고 독일 내에서 킬 항에서 이제 출병 명령을 거부했던 애들이 이제 혁명이 일어나서 새로 성립된 공화국에서 항복해버리면서 1차 대전은 끝이 났다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보면, 아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일본이 국력이 커진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미국은 유럽에 군수물자 수출했고, 그래서 공업화가 촉진되었고, 그리고 전후 유럽,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유럽에 복구 비용을 빌려줄 정도로 굉장히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쟁 중에 동아시아 내 이제 유럽의 이권을 굉장히 많이 침탈을 합니다. 특히 독일, 그리고 자국 상품을 수출하면서 경기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 후에 전승국으로 대우를 받게 되면서 국제연맹의 상임 이사국까지 됩니다. 그래서 커진 이유는 그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아까 봤던 거 이제 밑에 교과서 내용 정리하면, 자, 1차 세계대전에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전쟁의 양상이 거기 국민 전체가 동원이 됐던 아까 총력전의 양상을 띄었다. 자, 총력전의 양상을 띄었고, 그리고 진지에 참호를 깊게 파고 방어하는 방식의 참호전이 전개되었다는 점, 그리고 전투기, 잠수함, 탱크, 독가스 등 신식 무기가 등장했다는 점 등이 이유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뭘까요? 참 뜬구름잡기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 윤리를 확립시키면 됐었죠. 그리고 개방적인 민족주의를 발전시켰다면, 그래서 과학이 인류 공행에 이비바지했었다면, 그래서 제국주의 열강들이 대립하지 않고 폭발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1차 대전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역사에서 만약은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 1차 대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